지금 일본은 사상 초유의 비상사태에 빠졌습니다. 대만 유사시 일본이 개입하겠다는 총리의 한마디가 떨어지자 중국은 기다렸다는 듯 전면 보복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진짜 재앙은 그 다음에 시작되었습니다.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입니다. 대마도가 일본 땅인 것처럼 독도도 일본 땅입니다. 이 폭탄 발언은 한국을 흔들려는 계산이었지만 국제사회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일본을 정면 비난했고 미국은 한국과의 군사정보 협력을 즉각 강화했습니다. 결정적 순간 일본은 순식간에 외교, 안보, 경제 3중 고립에 빠졌고 한국은 동아시아의 중심에 우뚝 섰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일본 전체를 뒤흔든 충격적 몰락의 전말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이대로라면 일본은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방위성 브리핑룸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일본 여행객은 하루 50만 건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지방경제는 붕괴되었고 총리 지지율은 급락했습니다. 모니터에는 빨간 숫자만 가득했습니다. 저는 뒷자리에서 팔짱을 끼고 지켜봤습니다. 일본이 이 정도로 무너질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사카구치 노리유키입니다. 도쿄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방위대학을 졸업하고 해상자위대에서 중년까지 근무했습니다. 지금은 와세다대 국제안보 교수로 25년간 동아시아 군사와 해양 안보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세계 군사 컨퍼런스에서 연설을 하고 각국 정부의 자문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신념은 분명했습니다. 일본의 기술과 군사 문화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서구 수준에 도달했으며 한국과 중국은 정서적 민족주의에 매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건은 일주일 전 저녁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도쿄 자택거실 소파에 앉아 와인 한 잔을 곁들이며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일본 총리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대만 유사시 일본은 반드시 개입할 것이라는 총리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표정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와인잔을 들어올리며 혼잣말했습니다. 역시 일본입니다. 아시아에서 이런 선언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채널이 바뀌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나왔습니다. 붉은 배경 앞에서 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일본은 매우 위험한 발언을 했습니다. 중국 국민 여러분, 일본 여행을 즉각 중단하시고 안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리모컨을 소파에 던지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또 시작이군. 중국 특유의 감정 노름이지. 국민 감정을 자극해서 정부 지지율 올리려는 수작이야. 일본 경제가의 정도 협박에 흔들릴 나라가 아닌데 말이야. 다음 날 아침 방위성 복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소엔 차분하던 직원들이 급하게 오가고 있었고 누군가는 전화기에 대고 다급하게 말하고 있었죠. 저는 브리핑룸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모니터 화면이 눈에 들어왔어요. 커다란 그래프 하나가 스크린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빨간 선이 절벽처럼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었죠. 제목은 이랬습니다. 일본행 예약 취소 현황 마이너스 24시간 집계 50만 건입니다. 관광경제 담당 실무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중국 정부 발표 이후 단 하루 만에 항공편 예약 28만 건, 호텔 예약 22만 건이 취소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지방경제가 실시간으로 타격을 받고 있어요. 홋카이도 온천가, 오사카 호텔, 도쿄 면세점 모든 곳에서 비명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는 뒷자리에 앉아 팔짱을 꼈습니다. 인민들의 감정에 휘둘리는 중국 답군. 하지만 일본은 구조가 다르지. 우리에겐 유럽, 미국, 동남아, 관광객이 있어. 중국 하나 빠진다고 무너질 나라가 아니야? 그렇게 속으로 되뇌었지만 화면 속만이라는 숫자는 제 눈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컸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뉴스를 켰습니다. 화면엔 텅 빈 온천가가 나왔어요. 평소 중국 관광객들로 북적이던 거리가 유령 도시처럼 조용했죠. 호텔 로비는 텅 비어 있었고 기념품 상점 주인은 빈진 열대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인터뷰가 나왔어요. 중국 손님이 저희 매출의 70%였어요. 이러다간 다음 달 월세도 못 내요? 어떻게 버티라는 겁니까? 상인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채널을 돌렸습니다. 경제 전문 채널이었죠.
분석가가 차트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현재 추세로 보면 한 달 내 피해액이 4조 엔을 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 관광객 의존도가 높은 지방 도시들은 이미 붕괴 직전이에요. 더 심각한 건 이게 단순히 관광업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통 물류 서비스업 전반으로 타격이 확산되고 있어요. 저는 리모컨을 꽉 쥐었습니다. 언론이 상황을 과장하는 거야? 위기를 키워서 시청률 올리려는 거지? 일본은 버틴다. 우리에겐 저력이 있어? 하지만 가슴 한편이 답답했어요. 일본이 정말 이렇게 쉽게 흔들리는 나라였습니까? 난 하루 만에 50만 건이 취소되고 사흘 만에 지방경제가 비명을 지르는 나라였습니까? 사흘 뒤 총리관저에서 긴급 비공개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저는 안보자문 자격으로 참석했죠. 회의실 분위기는 무겁고 어두웠습니다. 참모들이 차례로 보고했어요. 총리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지율이 15% 급락했습니다. 국민들이 중국의 압박에 속수무책이라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참모가 보고를 이었죠. SNS에서는 정부 무능 비판이 폭발하고 있고 야당은 총리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총리 얼굴이 굳어 있었죠. 그때 한 참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총리님, 국민의 분노를 외부로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내부 결속을 다시 다져야 해요. 한국이 가장 적절한 대상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 회의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모두가 그 참모를 쳐다봤죠. 누군가 천천히 일어나 화이트보드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큰 글씨로 적었어요. 다케시마 독도. 저는 뒷자리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결국이 카드를 꺼냈군. 하지만 솔직히 나쁘지 않은 선택이야. 한국은 감정적인 나라지. 독도만 나오면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 소리 지르는 게 그들 국민성이야. 일본 내부 결집용으로는 완벽한 카드야. 국민 관심을 중국에서 한국으로 돌리고 애국심을 자극하면 지지율도 회복될 거야. 이틀 뒤 총리가 전국 생중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방위성 회의실에서 동료 교수들, 자위대 간부들과 함께 대형 스크린으로 지켜봤어요. 총리가 단상에 올랐죠. 표정이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이 숨죽이며 기다렸습니다. 국민 여러분. 총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늘 명확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독도, 우리가 다케시마라 부르는 그 섬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입니다. 이는 어떤 협상의 대상도 될 수 없으며 일본 정부는 이를 확고히 지켜나갈 것입니다. 목소리가 회의실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회의실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동료들이 서로 고개를 끄덕였죠. 보수 언론은 즉각 호해를 찍었고 우익 단체들은 환호했습니다. SNS는 순식간에 일본 국기로 도배됐어요. 역시 우리 총리다. 이게 진짜 일본이다. 한국 따위가 뭔데? 같은 댓글들이 폭발적으로 올라왔죠. 저는 팔짱을 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한국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겠지?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고 일본 국기를 불태우고 격한 발언들이 쏟아지겠어. 그게 한국 방식이니까. 늘 그래왔어. 감정적이고 과격하고 통제 불능이 되는 나라지. 그럼 일본 국민들은 더 단결하게 될 거야. 완벽한 시나리오야.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와인을 따르고 뉴스를 켰습니다. 한국 반응을 보고 싶었어요. 분명히 서울 한복판에서 대규모 촛불 집회가 열리고 일본 대사관 앞에 시위대가 몰려있을 거라 예상했죠. 채널을 한국 뉴스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화면엔 평범한 일상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카페에서 커피 마시는 사람들, 평온한 거리 풍경, 시위는 없었습니다. 다른 채널로 돌렸습니다. 한국 외교부 브리핑이 나왔어요. 대변인이 담하게 말했죠. 일본 총리의 발언은 유감스럽습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격양된 어조도 없었고 강경 대응 예고도 없었어요. 그냥 한 줄 논평이 끝이었죠.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화면을 계속 응시했습니다. 왜 이렇게 조용하지? 한국이 조용할 때가 제일 이상한데 가슴 한편에서 묘한 불길함이 올라왔습니다. 중국은 늘 그렇게 굴었고 한국도 늘 예상 가능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이 침묵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항의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도쿄에선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방위성 경제안보 브리핑이었어요. 저는 커피를 마시며 자료를 훑어보고 있었죠. 중국 관광객 동향 분석 보고서였는데 담당 분석관이 프로젝터를 켜고 그래프를 띄우는 순간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사카구치 교수님, 이상한 현상이 포착됐습니다. 그가 레이저 포인터로 그래프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죠. 중국인의 해외여행 총량은 전혀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간 증가했어요. 문제는 행선지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프에는 두 개의 선이 극명하게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일본행은 절벽처럼 떨어지고 한국행은 거의 수직으로 치솟고 있었어요. 한국행이 40% 폭증했습니다. 분석권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죠. 중국 정부가 일본 여행을 막은 게 아니라 사실상 한국으로 방향을 틀려고 유도한 겁니다. 인천공항 입국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서울 명동과 부산 면세점은 중국 관광객으로 넘쳐나고 있어요. 저는 손에 든 커피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일시적인 현상이죠. 중국이 이용하기 쉬운 나라가 한국이니까 그럴 겁니다.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비자도 쉽고 말이에요. 곧 제자리로 돌아올 겁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불편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그래프 아래에 적힌 한국이라는 글자가 자꾸만 눈에 밟혔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시적이야. 한국은 잠깐 반짝하다 사라질 나라야. 늘 그래왔어. 하지만 가슴 한편이 답답했어요. 왜냐하면 그 그래프 속 두 선이 교차하는 지점이 마치 운명의 교차로처럼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사흘 뒤 방위성에서 또 다른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동유럽 군비 상황 분석이었는데 러시아 마이너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각국이 군비를 확충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별 관심 없이 자료를 넘기고 있다가 한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어요. 폴란드 방산 수입 현황이라는 제목 아래표가 있었는데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212문, FA 50 전투기 48대, 그리고 계약액 140억 달러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하며 다시 봤죠. 실무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카구치 교수님, 이게 한국 방산입니다. 폴란드뿐 아니라 루마니아, 에스토니아도 한국 제목기를 대량 계약했어요. 일본 방산의 경쟁 상대가 더 이상 유럽이 아니라 한국이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자료를 덮으며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 무기는 검증이 부족하죠. 실전 경험도 없고 기술력도 결국 일본이나 독일을 모방한 수준 아닙니까? 하지만 실무자가 덧붙였어요. 그런데 교수님, 납기 속도와 가격 효율성에서 한국이 압도적입니다. 독일은 3년 걸릴 걸 한국은 1년 만에 납품하고 가격도 30% 저렴하다고 합니다. 저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거든요. 140억 달러 180대, 212문 48대. 그 숫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일본 방산은 언제 이런 규모의 계약을 따냈습니까?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장난감 수준이라고 했는데 유럽이 장난감을 140억 달러에 산다는 말인가? 말이 안 되는데? 그날 저녁 대학 시절 친구이자 일본 대기업 전략 담당 임원인 다카하시를 만났습니다. 긴자의 고급 이자카야였어요. 사케를 따르며 그가 한숨을 쉬더니 조용히 말했죠. 노리유키, 솔직히 말할게. 우리 회사 신규 반도체 공장 일본이 아니라 한국에 짓는 쪽으로 거의 확정됐어. 전력 공급이 안정적이고 인프라가 완벽하고 인허가도 빨라. 평택항에서 중국 동남아로 바로 나가거든. 사업하기엔 솔직히 한국이 더 좋아. 저는 사회잔을 든 채 멈췄습니다. 일본 기업이 일본을 버린다는 말이야. 그게 말이 돼? 목소리가 커졌죠. 다카하시가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버린다기보다는 살아남으려는 거지? 일본은 규제가 너무 많고 전력도 불안하고 인허가는 2년씩 걸려. 한국은 6개월이면 다 끝나. 기업 입장에선 선택의 여지가 없어. 저는 사회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술맛이 완전히 달아났거든요. 평택, 포항, 오산. 다카시 입에서 나온 한국 도시 이름들이 귀가에서 계속 울렸죠. 일본 대기업이 한국으로 간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어요. 이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뭔가 근본적인 게 바뀌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뉴스 헤드라인들이 연달아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정유율 역대 최고 K1위, 유럽 시장 석권 한국 조선업, 수주 잔량 세계 1위, 중국 기업들 한국 기술 도입 러시. 저는 TV 앞에서 멍하니 서서 채널을 돌렸지만 어디를 돌려도 한국 이야기뿐이었어요. 신문을 펼쳐도 경제 뉴스를 봐도 방위성 보고서를 읽어도 계속 한국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연구실에 혼자 남아 최근 6개월 데이터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관광, 방산, 반도체, 배터리, 조선, 외국인 투자 모든 지표를 엑셀에 정리하고 그래프로 그려봤어요. 그리고 패턴을 발견했죠. 모든 항목에서 똑같은 모양이 나타났습니다. 일본 하락, 한국 상승 교차하는 시점은 거의 같았어요.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대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뭔가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한국은 대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 거지? 소리 지르지 않고 칼만 가는 중인가? 그 순간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방위성 동료였어요. 사카구치, 지금 뉴스 켜봐요. 한국 국방부가 드디어 움직인데 72시간 만에 공식 브리핑을 연다는군요. 저는 서둘러 연구실 TV를 켰습니다. 한국 국방부 로고가 화면에 떠 있었고 하단 자막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죠. 한국 국방부 72시간 만에 공식 브리핑 30분 후 시작. 독도 관련 입장 및 중대 발표 있을 것으로 보여. 화면 속방부 브리핑룸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장도현 국제정책실장이 단상에 올랐어요. 양복 차림에 안경을 쓴 50대 중반 남성이었는데 그의 표정엔 어떤 감정도 읽히지 않았죠. 저는 연구실 의자에 앉아 손에 땀을 쥐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드디어 한국이 입을 여는군. 어떤 격앙된 발언이 나올까? 일본 규탄 성명, 국제사회 호소, 경제보복 선언. 제 머릿속엔 온갖 시나리오가 스쳐 지나갔죠. 한국은 늘 감정적이었으니까요. 독도 문제만 나오면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 소리 지르고 일본 국기를 불태우고 격한 발언을 쏟아내는 나라. 그게 제가 아는 한국이었습니다. 장도현이 A사 용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평온한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어요. 대한민국 국방부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그가 잠시 멈췄다가 다음 문장을 이었죠. 상호 신뢰가 훼손된 만큼 기존의 군사정보 공유 협정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용지를 접었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든 채 화면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뭐 이게 다야? 설마 이게 끝은 아니겠지? 독도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일본이라는 직접적 언급도 없었어요. 비난도 항의도 위협도 없었죠. 그저 군사정보 공유 협정 재검토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화면 속 일본 기자들이 당황해서 서로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끝인가요? 라고 소리쳤고 다른 기자는 질문받지 않습니까? 라고 외쳤죠. 하지만 브리핑 논문은 이미 닫혀 있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화면을 응시하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협정 재검토. 무슨 협정을 말하는 거지? 한일 간에 무슨 정보 공유가 있었다는 거야? 내가 모르는 협정이 있었단 말인가? 다음 날 아침 방위성은 완전히 뒤집혀 있었습니다. 출근하자마자 복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사람들이 급하게 오가고 있었고 누군가는 전화기를 귀에 붙인 채 빠르게 걸어가고 있었으며 회의실마다 불이 켜져 있었죠. 제 책상에는 긴급회의 소집 통지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비공개 안보회의 마이너스 최우선 참석 요망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랐습니다. 평소 여유롭던 간부들 얼굴이 굳어 있었고
실무자들은 서류 덤미를 앞에 쌓아놓고 있었어요. 정보 담당관이 프로젝터를 켜자 첫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제목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한일 정보 공유 및 감시 체계 의존도 분석 마이너스 극비 문서 담당관이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고 드릴 내용은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한국 국방부가 어제 언급한 정보 공유 협정의 실체에 관한 것인데요. 그가 리모컨을 눌렀어요. 다음 슬라이드가 넘어가자 회의실 전체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화면 중앙에 거대한 숫자 하나가 떠올랐거든요. 47% 동해 및 일본의 상해 해상 공중 활동에 대한 우리 통합 정보의 약 47%는 담당관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한국과의 정보 공유 및 한국제 감시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정적에 잠겼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리는 것 같았죠. 한 간부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4.7%가 아니라 47%라는 겁니까? 거의 절반이잖아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담당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네, 47%가 맞습니다. 수상 레이더 데이터, 수중 음향 센서 정보, 위성 영상 공유. 우리가 동해와 일본해를 감시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절반 가까이가 한국 측 시스템에서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그렇게 의존하고 있었다고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랑하던 일본 해상자위대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서구 수준에 도달했다던 일본 감시 체계가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25년간 군사안보를 연구해온 제가 동아시아 최고 전문가라 불리던 제가 이런 사실조차 몰랐다니 부끄러움과 충격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담당관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이번엔 화려한 3D 그래픽이 나타났어요. 한국의 독도 통합 감시체계 도면이었죠. 수상 레이더가 동심원을 그리며 펼쳐져 있었고 수중 음향 센서들이 바다 밑에 촘촘하게 배치돼 있었으며 위성과 드론이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네트워크 구조가 보였습니다. 모든 게 하나의 거대한 신경망처럼 연결된 삼중 감시 시스템이었어요. 이것이 한국의 독도 통합 감시 체계입니다. 담당관이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죠. 이 시스템은 우리가 2030년까지 개발하겠다고 계획만 세워놓은 차세대 통합 감시망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2019년부터 실전 배치해서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정밀도와 데이터 처리도는 솔직히 우리가 현재 보유한 시스템을 훨씬 능가합니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독도를 중심으로 200캐리를 완벽하게 커버하는 레이더망, 잠수함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포착하는 수중 센서들, AI가 실시간으로 위협을 분석하는 통합관제 시스템. 이건 일본이 미래 프로젝트로 추진하던 것들이었어요. 예산 타령하며 계획만 세우고 있던 그 시스템을 한국은 벌써 6년 전에 완성해놓고 실전에서 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속으로 비명을 질렀죠. 이건 우리도 아직 못 만든 수준인데 어떻게 한국이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물었어요. 그럼 만약 한국이 정보 공유를 중단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안이 있습니까? 담당관이 서류를 내려다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그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내안은 솔직히 단기간엔 없습니다. 우리 동해 감시 능력에 치명적인 공백이 생길 겁니다. 특히 북한 잠수함 동향 파악과 중국 해군 움직임 추적에서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회의실이 다시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우리는 일본해를 일본의 힘으로 지키고 있다고 믿어왔어. 아니 국민들에게 그렇게 말해왔지? 독립적이고 강력한 일본 해상 방위 시스템이라고 자랑했어. 그런데 실상은 한국의 눈을 빌리지 않으면 절반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잖아. 믿음이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가 귀가에서 울렸습니다. 사흘 뒤 한일 실무자 화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안보자문 자격으로 일본 측 대표단 뒷줄에 앉았어요. 대형 모니터가 켜지고 한국 측 인원들이 화면에 나타났죠. 중앙에 장도현이 보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72시간 전 브리핑 때와 똑같이 담했어요. 일본 측 수석 대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참지 못했는지 목소리에 분노 가득했어요.
한국 측의 일방적인 협정 재검토 발표는 동맹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독도 문제와 군사협력은 완전히 별개 사안 아닙니까? 이건 감정적 대응입니다. 그의 주먹이 책상을 쳤죠. 하지만 장도연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지금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화면에 표가 떴어요. 한국이 제공한 정보량, 일본이 제공한 정보량, 상호 의존도 비율, 시스템 기여도 분석. 숫자들이 명확하게 보였죠. 지난 5년간 한국이 제공한 감시 정보는 일본이 제공한 것의 3.2배입니다. 장도현이 그래프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우리는 협정을 일방적으로 끈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조건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자는 겁니다. 상호 존중이 없는 상태에서의 정보 공유는 한쪽에게만 위험하거든요. 그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이 느껴졌습니다. 일본 측 대표가 반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장도현이 보여준 자료들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팩트였거든요. 숫자와 데이터와 시스템 운용 기록 감정도 과장도 없이 오직 사실만 있었죠. 일본 측 대표가 말이 막혀 동료를 쳐다봤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뒷자리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인은 소리치지 않았어. 그저 조용히 우리가 외면하고 싶었던 사실을 하나하나 책상 위에 올려놓았을 뿐이야. 저는 보고서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형광펜을 들어 47%라는 숫자를 다시 칠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일본의 눈 절반이 한국 손에 달려 있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바다를 볼 수 있었던 건 한국이 보여줬기 때문이었다는 얘기죠. 창밖으로 도쿄 야경이 보였습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도시 강한 일본의 상징. 하지만 지금 제 눈엔 그 빛들이 한국이 비춰주는 빛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혐오와 현실 사이에서 내 안에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싱가포르 행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국제안보회의 참석 때문이었어요. 동아시아 해양 분쟁이 주요 의제였고 독도 문제도 다뤄질 예정이었죠. 일본 대표단은 이번 회의를 절호의 기회로 봤습니다. 국제 무대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명확히 하고 한국의 불법 점거를 전 세계에 알리겠다는 거였어요. 저는 비행기 안에서 생각했죠. 드디어 반격할 시간이야. 47% 충격에서 벗어나 우리의 논리를 펼칠 때가 왔어. 싱가포르 호텔 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일본 대표단의 준비는 완벽 그 자체였습니다. 최신형 프로젝터 2대 4K 고화질 그래픽 자료들 발표 자료만 200페이지가 넘었고 영문 번역본까지 완벽하게 준비돼 있었죠. 저는 뒷자리에 앉아 자료를 훑어보며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이번엔 다르다. 역사는 결국 일본 편이야. 제대로 된 자료와 논리로 한국의 허점을 낱낱이 드러낼 거야.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자리에 앉았어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세계 주요국 안보 전문가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죠. 일본 수석 대표가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화면에 화려한 타이틀이 떴어요. 다케시마 역사적 진실과 국제법적 정당성, 영문과 일문이 동시에 표시됐죠.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고화질 위성 지도가 나타나며 독도가 확대됐고 애니메이션이 부드럽게 움직이며 역사적 변천 과정을 보여줬어요. 17세기 일본 어부들의 활동 기록 18세기 해도 19세기 국제법 해석 샌프란시스코 조약 조항 분석 모든 게 시각적으로 완벽하게 정리돼 있었고 설명도 논리적이었죠. 대표가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의 점거는 불법 무력 점령입니다. 저는 뒷자리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팔짱을 꼈습니다. 완벽해 이 정도 자료면 한국은 제대로 반박하기 어려울 거야. 우리가 얼마나 공들여 준비했는데. 이번엔 우리가 압도한다. 하지만 회의장을 둘러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다른 나라 대표들 표정이 예상과 달랐거든요. 감탄하는 것도 아니고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것도 아닌 그냥 무표정하게 화면만 바라보는 얼굴들이었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직이야. 발표가 끝나면 분위기가 바뀔 거야.
다음 순서는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팔짱을 더 단단히 끼고 한국 대표단 쪽을 봤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단상에 오르는 장도연의 손에 노트북도 USB도 심지어 서류 가방도 없었어요. 대신 오래되고 낡은 책 3권만 들고 있었습니다. 회의장이 약간 술렁이었습니다. 옆자리 독일 대표가 속삭였죠. 프레젠테이션 안 하나? 저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설마 저 낡은 책으로 뭘 하겠다는 거야? 21세기 국제회의에서 종이책을 들고 나오다니. 역시 한국은 구식이야. 우리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뒤에 저런 걸 들고 나오면 더 초라해 보일 텐데.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장도현이 천천히 단상에 섰습니다. 그리고 3권의 책을 하나씩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첫 번째 책, 두 번째 책, 세 번째 책, 낡고 오래된 책들이었는데 뭔가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는 물건들이었죠.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늘 화려한 그래픽을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목소리가 조용했지만 또렷하게 회의장에 퍼졌어요. 대신 기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3권의 책이 오늘 제가 말씀드릴 전부입니다. 회의장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아까 일본 발표 때와는 다른 정적이었어요. 모두가 집중하기 시작했죠. 저는 속으로 투덜거렸습니다. 슈맨 12군 분위기 잡기용이야. 내용은 별거 없을 거야. 하지만 왜인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장도현이 첫 번째 책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세종실록 진리지 1454년 조선 왕조 공식 기록입니다. 그가 천천히 페이지를 펼쳤어요. 울릉도와 우산도 두 섬이 명확히 기록돼 있습니다. 위치, 거리, 크기, 관할 지역 모두 상세하게 나와 있죠. 그는 책의 일부를 카메라에 비춰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한자로 빼곡히 적힌 공문서가 확대됐어요. 몇몇 대표들이 앞으로 몸을 숙여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죠. 장도현이 두 번째 책을 들었습니다. 삼국사기 1145년 편찬된 한국 최고 역사서입니다. 그가 또 페이지를 펼쳤어요. 신라시대 512년부터 우산국 즉 울릉도와 독도를 포함한 지역이 한국 영토로 편입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진리, 주민생활, 수군 배치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회의장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의아해하던 대표들이 점점 진지한 표정으로 바뀌었죠. 저는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이것도 해석의 문제야? 우산국이 정확히 어디까지인지 불분명해. 하지만 제 손바닥엔 땀이 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장도현이 세 번째 책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저는 그 책 표지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일본어로 된 공문서였거든요. 오래된 일본 정부 문서. 1877년 일본 태정관 지령 원본입니다. 장도현의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어요. 일본 최고 행정기관이 발행한 공식 문서죠. 그가 문서를 펼쳐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일본 대표단 쪽에서 급하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는 서류를 뒤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의자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얼굴에서 피가 싹 빠지는 게 느껴졌죠. 이 문서에는 이렇게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장도연이 또박또박 일본어로 읽기 시작했어요. 죽도의 일도는 본방과 관계없음을 명심할 것. 그가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죠. 죽도는 울릉도를 뜻하고 일도는 독도를 의미합니다. 즉,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 두 섬은 일본과 관계없다고 선언한 겁니다. 1877년 메이지 시대의 말이죠. 회의장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무릎을 꽉 쥐었어요. 안 돼, 이럴 순 없어? 장도현이 계속 말했습니다. 1877년은 근대입니다. 메이지 정부는 완전히 기능하고 있었고 공문서 체계도 확립돼 있었어요. 이건 당신들의 기록입니다. 한국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일본이 만든 겁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미국 대표가 손을 들었어요. 일본 측의 질문드립니다. 1877년 태정관 지령문서의 진위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겠습니까? 회의장 모든 시선이 일본 수석 대표에게 쏠렸죠. 그는 얼굴이 창백해진 채 동료들과 급히 속삭였습니다.
5초, 10초, 15초가 지났어요. 그 짧은 시간이 마치 1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 문서는 대표가 더듬거렸습니다. 오래된 문서로서 해석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영국 대표가 끼어들었죠. 해석 문제라고요? 문서 내용이 명확한데요. 관계없다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독일 대표도 거들었습니다. 메이지 정부 공식 문서 맞습니까? 일본 대표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침묵만 흘렀죠. 저는 뒷자리에서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럴 수가. 우리가 200페이지 자료로 발표한 걸 저들은 낡은 책 3권으로. 장도현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127개의 역사적 근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단 12개만 보여드렸어요. 3권의 책 속에 담긴 12개의 명확한 기록입니다. 그가 책들을 천천히 쓰다듬었죠. 저희에게는 그래픽이 필요 없습니다. 애니메이션도 필요 없어요. 기록이 있으니까요. 팩트가 있으니까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일본 대표단은 아무 말 없이 회의장을 빠져나갔어요. 저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일어날 힘이 없었거든요. 주변에서 각국 대표들이 한국 대표단과 악수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인상적이었습니다. 명확한 근거네요.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같은 말들이 들렸죠. 호텔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싱가포르 야경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중얼거렸습니다. 안 돼, 이건 뭔가 잘못됐어. 일본이 역사에서 진리가 없는데? 하지만 머릿속에선 태정관 지령 문서가 계속 떠올랐어요. 일본 정부가 직접 작성한 문서. 우리가 숨기고 싶었던 기록. 한국이 그걸 찾아내고 준비하고 국제 무대에 들고 나온 겁니다. 싱가포르에서 돌아온 뒤 일주일이 지났지만 저는 여전히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태정관 지령 문서가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고 일본 대표가 아무 말도 못하던 그 순간이 악몽처럼 반복됐어요. 그날 밤 짐을 정리하다가 싱가포르에서 가져온 가방 안쪽에서 얇은 봉투를 발견했어요. 누가 준 건지 기억도 안 났죠. 여러이 A사 용지 20장 정도가 들어있었습니다. 한국국방산업기술발전개혁 1997년부터 2025년까지 한국 자화자찬 자료겠지? 휴지통에 버리려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결국 한숨을 쉬며 첫 페이지를 펼쳤죠. 한국의 기술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20년간의 피와 땀이 만든 결과다. 저는 비웃으며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손이 멈췄어요. 거대한 그래프 하나가 페이지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었거든요. 한국 국방인 투자 추이부터 2025, 2000년 낮게 시작한 선이 해가 갈수록 가파르게 올라가더니 2010년대엔 거의 수직이었습니다. 누적 증가율 340% 연평균 6.8%. 저는 그 숫자를 다시 봤어요. 25년 동안 3.4배 믿기지 않는데. 하지만 출처가 명시돼 있었죠. SAPRI, 국제전략연구소, 제임스 디펜스, 위클리 신뢰할 수 있는 기관들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한국과 일본 비교 그래프였죠. 일본은 거의 수평선이었습니다. 2000년이나 2025년이나 비슷한 수준. 하지만 한국은 2000년 일본의 35% 수준에서 시작해 2018년 같아졌고 2025년엔 30%나 넘어섰어요.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이건 운이 아닌데 25년간 꾸준히 만든 국가 전략이었어.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대학 동료였어요. 사카고치, 지금 NHK 특집회. 한국 IMF 이후 재건 다큐야. 내가 관심 있을 것 같은데 어서 봐. 저는 TV를 켰죠. 불사조의 나라. IMF 그 후 재건의 기록 채널을 돌리려다 멈췄습니다. 1997년 11월 한국 거리가 나왔거든요. 명동에서 한 남성이 주저앉아 울고 있었어요. 회사 앞에서 박스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 텅 빈 공장들. 저는 그때를 기억했습니다. 동료들과 역시 허약한 나라야 금방 무너지는군 하며 비웃었던 것을요.
하지만 다큐는 그 다음을 보여줬습니다. 1998년 한국 정부의 긴급 발표 소재 부품 장비 자립화 프로젝트 시작. 더 이상 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겠습니다. 대기업 CEO들이 나타났어요. 계열사 절반을 팔겠습니다. 다시는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새벽 3시 연구실 장면이 나왔습니다. 바닥에 매트가 깔려 있었어요. 한 엔지니어가 말했죠. 6개월 동안 여기서 잤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야 했거든요. 다시는 외국 기술에 목줄 잡히고 싶지 않았어요. 그의 눈빛이 처절했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았어요.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죠. 2000년대 공장 건설 현장,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 노동자들, 수천 번 실험하는 연구원들. 한 공장이 말했습니다. 1999년 불량률 15%, 일본은 3%였죠. 우리는 매일 회의했어요. 2005년엔 2%로 만들었습니다. 일본을 넘어선 거예요? 자부심으로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2010년대 한국 세계 최대 조선소 최첨단 반도체 라인 배터리 공장 2010년 조선업 세계 1위, 2015년 반도체 메모리 1위, 2020년 배터리 점유율 1위. CEO가 말했어요.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고통이 우리를 절실하게 만들었고 절실함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쓰러졌지만 더 높이 올라갔죠. 다큐가 끝났습니다. 저는 TV 앞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가슴속에서 뭔가 뜨거운 게 타올랐죠. 존경이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비웃었던 그 순간에 이를 악물고 있었구나 하나 무너졌을 때 포기하지 않았어. 바닥에서 다시 시작했다니 손이 떨렸어요. 일본은 그동안 뭘 했지? 잃어버린 30년이라며 한탄만 했는데 다음 날 저녁 다카하시를 만났습니다. 도요타 계열사 상무인 그는 표정이 어두웠어요. 노리 유키, 우리 회사 상황이 심각해. 신규 배터리 공장 취소됐어. DD 예산 20% 삭감이야. 저는 놀랐죠. 도요타가 왜 그가 쓰음을 지었어요? 경쟁력이 없어서지. 우리 배터리는 한국보다 성능 10% 떨어지고 가격은 30% 비싸. 유럽 고객 세 곳이 다 한국으로 갔어. 다카하시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문제가 뭔지 알아? 우리는 10년 전 기술로 지금도 똑같은 걸 만들어. 새 제한하면 위험하다 전통을 지켜야 한다. 그 소리만 들어. 한국은 2년마다 새 기술 내놔. 실패하면 방향 바꿔서 다시 해. 의사 결정이 빨라. 우리는 회의만 10번 하고 결정은 1년 뒤지. 그가 제 눈을 똑바로 봤어요. 우리는 30년 동안 변하지 않았어. 변화가 두려워서 똑같은 걸 반복했지. 한국은 30년 동안 매일 바뀌었어. 쓰러져도 일어났고 실패해도 다시 하는 거 그게 차이야. 기술 차이가 아니라 태도 차이인 거지. 우리는 과거를 붙잡았고 저들은 미래를 만들었어. 저는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다카하시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더니요. 일본 전체의 이야기였고 저 자신의 이야기였죠. 집으로 돌아와 그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한 페이지씩 천천히. 20년 투자 추이, IMF 이후 재건 과정, 기술 자립화 성과, 모든 데이터가 하나의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은 하루아침에 강해지지 않았습니다. 쉬지 않고 매일매일 조금씩 올라온 거였죠. 마지막 페이지를 덮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밤을 새운 겁니다. 저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죠. 한국의 힘은 기술이 아니었다. 의지였고 절박함이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말할 때 한국은 올라온 30년을 만들고 왔다니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부끄러움과 존경이 뒤섞였죠. 수첩을 꺼내 한 줄을 써내려 갔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한국을 사람들로 봤다. 숫자 뒤에 땀과 눈물을 새벽까지 매트 깔고 잤던 엔지니어들을 다시 일어서겠다고 이를 악물었던 사람들을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제 안에서 뭔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단단하게 쌓아올렸던 우월감이 편견이 오만함이,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존경, 인정, 그리고 배우고 싶다는 마음. 그날 이후 저는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뭔가 제대로 이해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저는 연구실에서 한국 관련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방위성 정례 브리핑에서 동북아시아 안보 동향 보고가 있었습니다. 중간에 외신 인터뷰 클립이 나왔는데 한국 해군 소령의 인터뷰였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군인이었는데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국 해군의 감시 체계가 세계적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소령이 잠시 생각하더니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비결이라고 할 만한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호사스러운 안보를 누려본 적이 없습니다. 북쪽에는 북한이 있고 서쪽에는 중국이 있으며 동쪽에는 복잡한 역사적 관계가 얽혀 있죠. 우리에게 군사기술과 감시체계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그저 살아남기 위해 필요했던 겁니다. 저는 회의실 의자에 앉아 그 영상을 보며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 소령의 눈빛이 너무나 담했거든요.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과장하는 것도 아니었죠. 그냥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호사스러운 안보를 누려본 적이 없다. 그 한 문장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를 걸으며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래, 일본은 달랐지. 우리는 전후 70년 넘게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 있었어. 편안했고 안전했고 자체 방위력을 절박하게 키워야 할 이유를 느끼지 못했지. 하지만 한국은 달랐구나. 저들은 단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겠어. 항상 누군가의 위협 속에 있었으니까. 저는 복도 창가에 멈춰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도쿄 거리가 평화롭게 보였어요. 이 평화가 우리를 약하게 만든 건 아닐까? 절박함이 없었던 게 문제였던 건 아닐까? 그날 밤 연구실로 돌아온 저는 한국 산업에 대한 자료를 본격적으로 찾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조선업을 살펴봤습니다. 1970년대 한국 조선업은 세계 순위에 이름조차 없었죠. 하지만 박정희 정부가 울산의 현대조선소 건설을 결정했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경험도, 기술도, 인력도 없는 상태에서 말입니다. 당시 유럽 조선업계가 비웃었다고 하더군요. 한국이 배를 만든다고 어림없는 소리다. 하지만 한국은 해냈습니다. 첫 배는 분량이 많았고 납기도 지키지 못했다고 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10년, 20년 기술을 축적하며 배워나갔습니다. 일본 조선소에서 몰래 사진을 찍어오고 유럽 기술자를 스카우트하고 밤낮 없이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90년대 한국은 세계 1위 조선 국가가 됐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 분야를 20년간 포기하지 않고 파고들면 세계 정상에 오를 수 있구나. 그런데 일본은 그 20년 동안 뭘 했지? 과거의 영광에 취해 안주했던 거 아닌가? 다음으로 반도체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1980년대 삼성이 반도체 사업 진출을 선언했을 때 일본 업계의 반응이 기록돼 있었어요. 한국이 반도체를 만든다고 10년은 일러도 한참 일렀어. 도시바, 애니, 히타치 같은 일본 대기업들이 코웃음을 쳤다고 합니다. 저도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한국을 얕잡아 봤었죠. 하지만 삼성은 일본 엔지니어들을 높은 연봉으로 스카우트했고 미국에서 기술을 배워왔으며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중반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일본을 추월해버렸죠. 저는 모니터를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얕잡아봤던 그 나라가 결국 우리를 넘어섰구나. 그것도 우리가 가장 자신했던 분야에서. 배터리 산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LG화학, 삼성 SDI, SK온 1990년대엔 존재감도 없었던 기업들이 2020년대엔 세계 시장의 절반 이상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투자 규모를 보고 저는 놀랐습니다. 한 기업이 10년간 배터리 R&D에 투입한 비용이 일본 전체 배터리 업계 투자액보다 많았거든요. 이건 단순한 성장이 아니야. 국가적 의지. 기업 하나가 아니라 나라 전체가 움직인 거야? 그때 유튜브 추천 영상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독도 감정이 아닌 기록으로 말하다 마이너스 한국 역사 교사의 수업 솔직히 클릭하고 싶지 않았어요.
또 한국 주장을 들어야 한다는 게 불편했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알고 싶었던 거죠. 한국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는가?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실이었어요. 50대로 보이는 여교사가 칠판 앞에 서 있었고 학생들이 책상에 앉아 있었죠. 교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독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녀가 한반도 지도를 펼쳤습니다. 독도는 우리의 자존심이 아닙니다. 기록입니다. 세종실록 찔리지 1454년 기록. 삼국사기 1145년 기록. 그리고 일본 태정관 지령 1877년 기록, 이 모든 문서가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증명하고 있죠. 우리가 만약 일본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사람이 되겠죠? 하지만 사실과 기록으로 대응한다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그런데 일본은 왜 계속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겁니까? 교사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그것이 그들의 전략입니다. 계속 주장하면 국제사회가 분쟁 지역으로 인식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록이 있으니까요. 127개의 역사적 근거가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그 교사는 일본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사실만을 가르쳤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가르치는구나. 감정이 아니라 논리로, 소리가 아니라 증거로.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천천히 덮고 의자에 깊이 몸을 기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나는 평생 한국을 감정적인 나라라고 생각했어. 역사 문제만 나오면 통제불능이 되는 나라고 믿었지. 그런데 저 교실을 봐의 선생님도 학생들도 누구보다 차분하잖아. 오히려 우리보다 더 이성적이야. 다음날 방위성 복도에서 25년 지기 동료인 다나카 교수를 만났습니다. 커피 자판기 앞에서 그가 물었어요. 사카구치, 요즘 얼굴이 많이 상해 보이는데 무슨 일 있나?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공부하고 있네. 제대로 알고 싶어서 말이야. 다나카가 커피를 뽑으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네가 한국을 제일 싫어하던 자네가 웬일인가? 저는 커피잔을 받아들며 천천히 말했죠. 그게 말이야. 내가 틀렸을 가능성이 크네. 아니, 확실히 틀렸어. 나는 한국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어. 편견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봤지? 다나카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자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다니 믿기지 않는군? 저는 복도 창가로 걸어가며 말을 이었어요. 한국은 내가 생각했던 나라가 아니야. 훨씬 더 진지하고 훨씬 더 절박하고 훨씬 더 치열하네. 그 절박함이 저들을 여기까지 끌어올린 거야. 우리는 평화 속에서 안주했고 미국이 지켜졌고 변화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지. 하지만 한국은 단 한순간도 편할 수 없었어. 생존이 걸려 있었으니까. 다나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죠. 한국이 강한 이유를 이제야 알겠어. 저들에게 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던 거야. 호사스러운 안보를 누려본 적이 없는 나라. 그게 저들을 단련시킨 거지. 그날 밤 연구실에서 저는 25년 만에 처음으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한국의 진짜 힘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기술이 아니었다. 태도였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의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실력으로 증명하려는 절박함. 일본이 잃어버린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저는 방위성 회의실에서 동료들과 함께 긴급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백악관 브리핑룸이 화면에 가득 찼어요. 미국 국무장관이 단상에 섰죠.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미국은 오늘부로 동아시아 안보 파트너십을 전면 재편합니다. 그가 또박또박 말했어요. 한국을 역내 핵심 안보 파트너로 지정하며 한국의 통합감시 체계를 동북아시아 표준으로 채택할 것입니다. 이는 미국 방부와 국무부의 공동 결정입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옆에 앉은 간부가 작은 소리로 신음했어요. 이럴 수가. 누군가는 책상을 움켜쥐었고
또 누군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만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놀랍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그래, 당연한 결과야. 미국은 이기는 쪽에 베팅하는 나라니까? 지금 시대의 중심은 한국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독도 통합감시 체계는 우리가 검토한 시스템 중 가장 선진적입니다. 미국은 이 시스템의 데이터를 자국 안보에 활용할 것입니다. 독도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회의실에서 누군가 비명처럼 말했습니다. 미국이 한국 손을 들어준 거잖아. 저는 의자에 앉은 채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완전히 끝나버렸습니다. 독도 문제로 우리가 국제사회를 움직이려 했는데 결국 한국이 실력으로 국제사회를 움직였어. 이게 실력의 차이구나. 며칠이 지나자 연쇄 반응이 시작되었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한국과 해양정보공유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한국의 감시 기술은 자국 안보 안정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 날엔 대만이었습니다. 대만은 한국제 통합감시 장비 50억 달러 어치를 도입합니다.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도 줄줄이 한국과 안보 협력 확대를 발표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뉴스를 켜면 한국 이야기뿐이었습니다. 한국으로 흘러가는 계약들, 한국을 찾는 정상들, 한국 기술을 배우려는 나라들. 거대한 물줄기가 한국으로 쏠리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총리 지지율은 18%까지 떨어졌고 자민당 내부에서조차 퇴진 요구가 나왔습니다. 독도 발언이 오히려 일본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켰다는 비판이 폭발했습니다. 거리에는 시위대가 몰려나왔고 보수 언론조차 무능한 정부라며 등을 돌렸습니다. 국회에서 불신임이 발의되었고 연립 여당이 붕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국회 중계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총리 한 사람이 아닌 일본 전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변화를 거부하고 과거에 매달리며 현실을 외면했습니다. 저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장도연의 마지막 기자회견이 생중계되었습니다. 저는 혼자 연구실에서 화면을 켰습니다. 서울 국방부 브리핑룸이 나타났습니다. 장도현이 단상에 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를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만 더 나은 기준을 만들고자 할 뿐입니다. 더 정밀한 기술, 더 투명한 협력, 더 안전한 미래.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가 잠시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협력은 언제나 환영하고 경쟁은 존중하며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이웃 국가들과 함께 성장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강국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부끄러워서였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앞으로 나아가며 미래를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당신들이 보여준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일본 최고의 안보 전문가가 한국을 혐오하다가 결국 한국의 진짜 실력 앞에 무릎을 꿇는 이야기였습니다. 47%라는 숫자, 낡은 책 3권, 그리고 20년간 쉬지 않고 달려온 대한민국의 저력. 그 모든 것이 한 사람의 편견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한국은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준비했고 묵묵히 쌓아 올렸으며 실력으로 증명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 뭉클하셨다면 댓글로 대한민국 만세를 외쳐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이 나라를 향한 응원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숨은 이야기들. 세계가 놀란 우리의 기적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